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바빌로니아 일대를 중심으로 거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스는 물론 인도까지 진출해서 제국의 위용을 떨쳤던 군사강국 페르시아가 발전시킨 기병 전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고대 유럽의 전쟁사를 얘기할 때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 때 페르시아와 맞붙은 전쟁사에서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지는 모습에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페르시아는 동방에서 통일제국을 형성하여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가 소아시아의 많은 식민지를 갖고 기원전 6세기 이래 번영을 구가해왔던 그리스와 맞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웅을 겨루었던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가 군사적으로 과연 허약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상대로 한 세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장거리를 이동해온 분리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특히 아테네를 상대로 한 해전에서 졌기 때문이지요. 페르시아는 비록 해전에서의 패배로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강력한 육군을 바탕으로 동방에서 강력한 통일제국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페르시아도 젊은 군사 천재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등장으로 마침내는 패권을 내어주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또 다른 주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겠지요. 기원전 6세기 무렵 위대한 정복자였던 페르시아의 왕 키로스는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이 영토를 확장하는 동안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다리우스 1세 당시에는 서쪽 지중해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모두 22개의 속주를 지배했습니다. 키로스 왕의 정복 정책의 배경에는 막강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규모 면에서 나폴레옹의 군대와 버금갔으며 조직 및 전술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페르시아는 정복 지역의 사람들로 병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페르시아의 인력을 절약하여 정복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전의 왕조인 아시리아의 실패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몇몇 지역의 상비군을 유지했으며 유사시에는 각 지방에서 병력을 추가로 징집하여 제국 군대를 30만 명까지 확보했습니다. 군대의 편성과 조직은 십진법 편제를 적용해서 각각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의 부대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정예 부대였던 10,000명 이상의 상비군은 지휘관과 병사들을 모두 페르시아인들로 편성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각 민족별로 다양하게 무장했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인 부대는 철제 헬멧을 착용하고 장창과 곤봉으로 무장했습니다. 닥트리아인들은 활과 도끼로, 파플라고니아인들은 투창을 사용했습니다. 사르가트 유목민들은 주로 기병으로 충원되어 무기로는 기존의 칼과 창 이외에 올가미 밧줄을 잘 썼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페르시아인들로만 편성된 정예부대의 경우 보병은 단검과 단창을 휴대하기도 했으나 주무기는 활이었습니다. 그들이 든 방패는 그리스 병사들이 들었던 육중한 방패와는 달리 나뭇가지와 천으로 만들어 가벼웠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주력은 기병이었지요. 기병은 활과 투창으로 무장했는데 그들은 활을 잘 사용하기로 유명했고 활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160m 정도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군의 전술은 일반적으로 기병 공격을 펼친 다음 보병이 활로 집중 사격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전장에서 보병과 기병이 협동 공격을 펼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군은 인종적, 지역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병력을 징집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보병과 기병의 협동 공격으로 통합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군은 기병 전술을 마스터한 세계 최초의 군대였다는 사실은 군사사학자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키오스는 본래 기병을 사용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는 리디아의 크로에소스 왕과의 전투에서 낙타 부대를 운용하여 적의 기병대를 격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그는 기병의 잠재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기병을 핵심으로 운용하는 전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의 전법을 받아들여 자신의 전법을 발전시키는 것은 전쟁사에서 흔한 일이지요. 특히 한니발의 포위 선멸 전술과 지휘관리 기법을 로마의 스키피오가 연구하고 받아들여 나중에는 한니발보다 더 훌륭하게 이를 구사하여 한니발을 패퇴시킨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때의 페르시아군은 최소 2만 명의 기병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인구를 고려할 때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그래도 기병은 보병에 비해 적은 규모였기 때문에 기병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투의 승패에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기본 공격 대형을 취할 때 가운데에 보병을 배치하고 좌우 양쪽에 기병을 배치하는 방법, 즉 기병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병으로 하여금 적군의 측면과 후면을 공격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그 후 오랫동안 기병 전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기병은 무섭게 몰려드는 말대의 겁을 먹고 쉽게 무너지는 보병 전열을 매우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지요. 또 도주하는 적을 추격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적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 보병에 대한 기병 공격은 적 전열에 빈틈이 생길 대로 한정했습니다. 비병은 주로 전투 전에 정찰 활동을 하고 일단 전투에 들어가면 먼저 적 기병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주로 측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으로 싸웠지요. 그리하여 적의 기병이 무너지고 동시에 보병이 당황하는 순간에 기병이 돌격을 개시했습니다. 또 무장한 보병들과 경기병 위주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군대는 넓은 평야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주로 전투 장소로 넓은 개활지를 택했는데 이는 그리스군과 싸운 마라톤 평야 전투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 이후에도 기병은 전쟁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요. 근대 전쟁 이전의 대표적인 기병 전투의 강자는 몽골족과 고트족이었습니다. 기관총이 판친 제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0만 명에 이르는 기병을 보유했었지요. 심지어 장갑차와 전차가 말을 대치한 현대의 군대에서도 기병여단, 기병사단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말 대신 장갑차와 전차가 과거 기병대가 하던 임무를 비슷하게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와 비슷한 시기에 동방에서 통일제국을 형성하고 주변 지역을 맹렬히 정복해 나가던 페르시아 군대가 발전시킨 기병 전술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